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정하고 나서 이제 활발한 난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난관에서 딱딱한 이 난각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할이 이루어져요. 세포 자체가 거의 뭐 200개 정도로 많이 잘못된 상태로 자궁 강안으로 들어지게 되고 결국엔 자궁 강안 안에서 이 난각 자체가 멀멀해지면서 안에 해킹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를 우리가 블래스토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배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할된 세포 상태에서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이 빈 공간을 우리가 블래스토실이라고 블래스토실을 가진 이 배아를 우리가 블래스토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래스토시스트 상태에서 이제 착상을 이루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착상이 한 5일 정도 됐을 때 자궁 내막에 붙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발생 2주차로 접어들면서 이 착상된 난자가 수정란이 자궁 내막 원안으로 완전히 파묻히게 것이 끝나는 시점이 2주 말이 되겠습니다. 14일 정도 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3주차가 조금 이제 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배아가 그러니까 태아가 또는 배아가 될 세포들이 이제 내배역, 외배역, 중배역을 만드는 과정이고 거기에는 많은 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배란에는 이렇게 내하 수체, 시상하부와 내하 수체의 협동된 과정에 의해 갖고 FSH, LH에 의해 가지고 배란이 이루어진다. 난포 발육이 이루어지고 배란이 이루어지고 항체 유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에 많은 부분을 사실은 이 난소 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해서 자궁 내막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호르몬의 조절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에 좀 두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찌됐든 카페서테이션 된 스펌이 코로나 라디아타를 뚫고 수정의 과정이죠. 코로나 라디아타를 뚫고 소위 말하는 아크로신 리액션에 의해 갖고 조나 펠루시다를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두 멤브레인이 터치다운을 겪게 되면 거기에 반응해서 조나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조나 펠루시다를 딱딱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정자의 세포 내 성분들이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요? 난자의 세포 질내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두 번째 마이오시스가 다시 재기가 되고 두 번째 마이오시스가 끝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두 개의 프로뉴클리어스가 만나갖고 완전한 자이고트를 형성하게 되면 이 자이고트가 결국엔 딱딱한 난각 안에서 활발한 분할 작용을 거치게 되죠. 대부분 난관 안에서 오비덕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이고트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하플로이드 두 개가 합쳐져서 디플로이드라는 디플로이드 세포를 남기게 되겠고요. 성인 결정이 되겠고 이제 난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포가 이제 하나의 두 개의 하플로이드가 만나갖고 자이고트가 되고 결국엔 활발한 체세포 분열 마이토시스를 통해 갖고 분할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디서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요. 딱딱한 난각 안에서 조나 펠루시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할된 난자를 딱딱한 난각 안에서 분할된 난자를 우리가 블라스토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 8개 정도의 세포가 됐을 때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서로 굉장히 밀착된 상태가 됩니다. 서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타이트 정션이라는 접착제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음 세포할 때 이 타이트 정션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어쨌든 지금은 세포하고 세포 사이를 꽉 밀착시켜주는 접착제다라고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가 A셀 스테이지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이것이 한 3, 4일쯤 됐을 때는 오디배 또는 상실배라고 하죠. 모룰라 스테이지가 되면 16개 세포 또는 32개 세포가 되는 상태를 우리가 모룰라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고,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딱딱한 난각 안에 갇혀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 4, 5일이 됐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세포 일부에 빈 공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브레스토실 또는 브레스토시스틱 캐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분할된 난자를 우리가 브레스토시스트라고 부르게 돼요. 자, 보시다시피 한쪽 방향으로 세포가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아우터 셀 매스라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여있는 이 세포를 우리가 이너 셀 매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이 매스들은 아우터 같은 경우는 플라센타를 형성하게 되겠고요. 이너 셀 매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배가 몇 개 안 되는 세포로부터 분화가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자궁광이 이제 브레스토시스트가 자궁광에 떨어지는 시점이 한 4일에서 한 5일경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깥에 있던 조나 펠로시다가 흐물흐물해지게 되겠고, 결국에는 완전히 벗겨져서 안에 있던 이너 셀매스, 아우터 셀매스를 포함하는 브레스토시스트만이 해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이런 모양으로요. 자, 그래서 아주 딱딱한 난각도 있고 바깥쪽으로 코로나 라디에타가 있는 시점에서 지금 자이고트가 2개로 분할된 상태가 되겠고, 이것을 해칭시켜 놓으면 2개, 4개 또는 더 많은 세포로의 분할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4일쯤 됐을 때는 모룰라의 상태에 배아가 결국에는 자궁광 안으로 떨어지게 되겠고요. 착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간을 브레스토시스틱 캐버티 또는 브레스토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 공간이 있는 이 분할란을 우리가 브레스토시스트라고 얘기를 한다. 결국에 이 브레스토시스트는 여기 어딘가에 붙게 되겠죠. 너무 타강을 해갖고 여기에 붙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를 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상을 하고 나서 착상을 하게 되면 이 안으로 자꾸 내막으로 파고들긴 하겠지만 얘가 팽창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유산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99%의 브레스토시스트는 이 테두리나 드물게는 이 꼭대기 천장 부분에 펀두스라고 얘기해요. 자궁의 펀두스 지역에 자궁 내막에 붙기도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까지 여정이 이까지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착상이 돼갖고 잘못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겠죠. 왜냐? 너무 얇은 막이기 때문에 결국에 배아 자체가 점점점 팽창해서 커지게 되면 이 벽이 터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유산을 하게 되겠고, abnormal 임플란테이션도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스토시스트는 2가지 세포로 나뉘게 되는데, 안쪽에 속줄부의 한쪽 방향에 모여있는 세포들의 무리를 이너셀매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엠브리오 브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쪽 테두리 부분을, 그러니까 가측 부분을 우리가 아우터 셀매스라고 그러고, 트로포 브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엠브리오를 만들고 트로포 플라센타를 만드는 세포들의 그룹이 되겠죠. 자, 브레스토시스트 시기에는 조나 펠로시다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착상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6일쯤 되면 바깥면에 있던 트로포 브레스트가 이제 자궁 내막 쪽으로 접지를 하게 돼요. 이 접지도 그냥 접착제 같이 갖다 붙는 것이 아니라 분자 간의 인터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로포 브레스트에서는 L-실렉틴이라는 단백이, 그리고 자궁 내막에서는 카보하이드레이트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서로 특이 결합을 함으로써 그 부위에 갖다 붙게 되겠고요. 이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이동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 브레스트 시스터 쪽에 파이브로넥틴과 자궁 내막의 리셉터에 의한 특이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발생 일주 말기에는 결국에는 자이고트가 모룰라가 되고 블래스토시스트가 일부 착상 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이 발생 일주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우리가 동물의 블래스토시스트를 보면요, 남각을 완전히 벗겨낸 상황이 되겠죠. 일부 한쪽에 몰려져 있는 이너셀메스랑 바깥 테두리를 구성을 하는 아우터셀메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부 이렇게 가장 먼저 접지 않은 트로포블레스트의 일부가 자궁을 내막하고 접지를 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 일주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데이 6의 브레스토시스트의 아우터셀메스, 특히 트로포블레스트의 일부가 엔도메트리움에 붙게 되는데, 결국엔 착상하는 장소를 찾게 되면 착상이 먼저 돼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시점은 항상 이너 셀메스가 있는 극성 방향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붙어서 이쪽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과 옆쪽이 먼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너 셀메스가 있는 부분에 접지를 해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트로포블레스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우터 셀메스하고 이너 셀메스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루가 더 지나게 되면은 트로포블레스트가 두 가지 세포로 갈라지게 돼요. 가장 첨단을 천병으로 달리는 세포를 우리가 신시쇼 트로포블레스트고, 신시쇼 트로포블레스트하고 이너 셀메스에 있는 바닥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선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HCG라는 임신이 되었다는 신호를 분비하는 세포가 가장 첨단에 있는 신시쇼트로포블레스트가 되겠죠. 뒤에 가고 우리가 해반을 하면서 조금 더 하겠지만, 결국은 왜 두 가지 세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는 신시쇼트로포블레스트의 스템셀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가 분화해갖고 위로 올려주면 신시쇼트로포블레스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에 신시쇼트로포블레스트는 굉장히 침투성이 좋은 삐쭉삐쭉한 세포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가 합쳐져 갖고 자이언트 셀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침투성이 좋은 신시쇼트로포블레스트가 자궁 내막을 파고들고 또 자궁 내막 안에 자궁 기질 쪽으로 점점 파고들게 됩니다. 자, 이 시점의 자궁 내막은 난소의 콜푸스 루테움의 영향을 받아갖고 시크릿 페이스가 되어져 있는 자궁 내막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menstrual 페이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 씻겨져 나갔던 것이 재건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스라고 했죠. 그걸 좀 더 몰캉몰캉한,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들어오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몰캉몰캉한 구조가 있는 시크릿 페이스의 아주 초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브레스토시스트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데이 7부터 일단 하이퍼블레스토미, 에피블레스토미 하는 말은 위크 2, 그러니까 8일부터 시작할 건데, 어쩌면 7일부터 이너 셀메스는 두 가지 세포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갖고 다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거지만은 아우터 셀메스도 아우터 셀메스 같이 이너 셀메스도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에피블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딘가 있을까요?
여기 엠브리오 브레스트라고 여기 있는데 어쨌든 에피브레스트라고 되어 있고 그 바닥에 어떤 브레스토시스틱 캐버티하고 맞닿은 일렬의 세포를 우리가 하이포브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이포브레스트의 일부의 세포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돼요. 그럼 데이 7이 됐을 때 한쪽 방향에 어떤 특별한 세포가 정렬을 한다는 건데 이 세포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여기 머리입니다라고 거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아의 머리 부분이 이쪽 저쪽이 아니라 한쪽 방향에 정해지는 상태가 벌써 데이 7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바깥쪽으로 지금은 시시초트로포버스가 안 보이지만은 어쨌든 사이토트로포버스가 바깥벽을 형성하고 일부 섞여져 있던 하이포브레스트의 일부랑 에피브레스트의 일부가 섞여져 있던 것이 정렬을 하면서 하이포브레스트는 이쪽으로 이렇게 브레스토시스틱 캐버티 천정을 형성하는 세포를 가지게 되겠고 나머지 그룹의 세포들은 에피브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빨갛게 표시된 세포가 anterior visceral endoderm이라는 하이포브레스트의 특별한 형태의 세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머리 부분입니다 라고 정해주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위크 1 할 때 위크 2 할 때 조금 더 다시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불임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 퍼티리티 불임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작게든 크게든 현대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 되겠고요. 15에서 30% 정도의 커플이 각종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불임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스펌 숫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적으로 한번 사정이 되면 한 3억 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어버렸을 때는 상당히 수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펌 숫자가 너무 적다든가 정자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틸러티가 운동성이 적다든가 이런 이유가 대부분 남자들은 상당히 밖에 나가고 위험 직군에 속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페인터들 있죠. 이렇게 도색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납성분이 포함된 염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언레드 우리 그 기름 넣을 때 보면은 기름도 요즘 언레디드 가솔린이죠. 납 자체가 굉장히 정자 발생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옷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산모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선천적 이상도 일으키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물 이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선천성 이상할 때 약물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텐데 약물 자체가 우리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도 임신 기간 동안 20여 종 정도의 약물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약물이 사실상은 롱텀으로 세이프하다라고 결정된 약물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도 각종의 다양한 약물이라든가 어떤 위험 직군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한다든가 너무 많은 술을 마신다든가 흡연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자의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되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관이 막혀 있다든가요. 안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래뉼로사 셀에서 콜프스를 태우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에스트로겐 영양에 의해 갖고 생식기 중에는 자궁 경부에 어떤 뮤커스가 끈적끈적하던 것이 좀 묻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든가 아니면 산성도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아갖고 정제가 통과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스펌 자체가 엄마의 그러니까 산모의 면역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오뷸레이션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불임증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임증을 가진 이제 커플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술법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우리 흔히 ART라고 얘기합니다. ART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사실 많이 쓰이는 것은 인공 수정이죠.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도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쓰이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상과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다시 할 내용이라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놓을 거고요. 간단하게 IVF,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임증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 시술법이 되겠고요. 결국엔 여성에게 과배란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주입을 해가지고 보통 뭐 사이클에 따라 배란은 한 개씩만 이루어지는데 보통 10개에서 20개를 배란을 하도록 과배란을 하도록 유도를 시킵니다. 대부분 이 배란된 난자는 마이오시스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던 세포를 배란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 마이오시스의 멈춰있던 상태에서 배란, 그러니까 그라피안 폴로클의 말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카테트를 집어넣어갖고 이거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정자랑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시키게 되겠고요. 이것을 시험관에서 한 A셀 스테이지까지 키우게 돼요. 딱딱한 남각이 형성된 상태로 키우게 되죠. 그러면 이 남각에 있던 세포를 해칭을 시켜갖고 이것을 다시 카테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착상이 되어야 될 곳에 다시 심어주게 되는데 이 수술률이 보통 굉장히 낮습니다. 젊은 여성 30세 미만도 30% 이하이기 때문에 젊은 커플 여성 같은 경우에도 3개 내지 4개를 수정란을 같이 심어요. 그래서 요즘 다태아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너무 이제 수태율이 3개 다 착상이 되는 경우는 2태아, 3태아, 4태아도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이가 많으면 더 떨어지죠. 5% 이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정을 시켜갖고 수정란을 더 착상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좀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연적으로 투위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다태아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되겠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복벽을 통해 가지고 과배란을 시킨 난자를 그라피안 폴로크를 여러 개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것을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시켜갖고 A셀 스테이지까지 키운 다음에 이것을 다시 G를 통해 가지고 작은 경부를 통해서 착상될 부분에 이렇게 심어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IVF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드렸지만은 수정란 자체는 우리가 엠브리오닉 스템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뭐 수정에 의해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특히나 뭐 수정된 난자를 우리가 자이고트가 생기면 생명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역에서 뿌리치지 못한 이유가 결국엔 면역성이라든가 각종의 우리가 불치성 질환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스템셀이 되겠습니다. 자, 이너셀 매스 자체는 굉장히 플루리포턴트예요. 그 말은 세포의 몇 종류만 있어도 모든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메센키말 셀 오리진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볼이 되는 세포도 만들 수 있고 파이브로블레스도 만들 수 있고 일부 에피브레스 그러니까 액토돔의 일부 세포를 만드는 신경세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경증상, 각종 신경증상에 투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 스파이널코드 인저리 등에 직접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은 IVF에서 얻어지는 이 수정란 같은 경우는 결국엔 반쪽밖에
예를 들면 공여자가 스펌을 기여한 또는 난자를 부여한 공여자가 치료 대상이 된다고 해도 반의 유전자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뮤 리젝션이 있을 거고요. 그보다 큰 문제는 어쨌든 윤리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템셀을 만드는 그러니까 클로닝된 세포를 만드는 이유가 뭐 거기에서 조금 윤리적으로 조금 회피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역시 윤리적인 문제는 피해갈 수는 없죠. 대신에 이뮤 리젝션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IVF에 의한 스템셀 또는 SCNT에 의한 클로닝된 세포의 윤리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덜트 스템셀을 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덜트 스템셀 대부분 우리가 골수가 아직까지 굉장히 활발한 성인에서 그런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에서 채취를 하거나 그러면 태어날 때 제대혈의 일부를 저장을 해갖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키워야 돼요. 잘 성장이 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로스 레이트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포들은 어덜트 스템셀 같은 경우는 플루리포턴트하다기보다는 일부 어떤 세포로 될 건가 정해진 세포의 스템셀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제한적이죠. 예를 들면 본의 스템셀이면 본세포만 된다든가 아주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템셀은 어덜트 스템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인저리가 가진 연골, 재생이 안 되는 세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정된 난자가 난관을 통해 갖고 일주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착상의 일부가 이루어진 시점을 위크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자궁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베리안 사이클하고 유트린 사이클이 같은 주기로 각각의 모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엔도젠 메트리얼 체인지 자체도 오바리가 초경에 시작해갖고 28일의 사이클을 돌듯이 역시 엔도메트리얼 사이클 체인지도 초경부터 시작해갖고 폐경기까지 28일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menstrual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menstrual 사이클은 4, 5일 정도의 menstrual 페이스를 가지게 되고요. 자, menstrual 페이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것은 자궁 근막염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중간에 근육이 있는 층이 되겠고, 자, 자궁 내막은 2개의 층, 2개 또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잘 레이어라는 거하고 이 펑셔널 레이어라는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크레터리 페이스가 끝나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펑셔널 레이어는 다 떨어져서 섞여서 나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던 혈액이라든가 또는 정면성 물질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랜드 이 분비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이 티슈가 같이 탈락해서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menstrual phase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한 9일에서 10일 정도, 한 2주 정도는 증식기라고 해서 proliferative phase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잘 레이어가 분간이 돼갖고 다시 펑셔널 레이어를 재건시켜주는 시기가 proliferative phase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배란이 되기 한 2, 3일 전에 시크레터리 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재건된 자궁 내막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가 시크레터리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크레터리 페이스는 펄퍼스 루테움의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구조.
물렁물렁하다는 말은 이 안쪽에 있던 혈액의 혈관의 볼륨이 엄청 커지게 되겠고요. 또 선상 구조가 점점점 늘어나게 돼서 거기가 물이 많은 또는 기질 자체가 폭신폭신한 그런 세포로 변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크릿 베이스 폭신폭신한 구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프롤리퍼레이티브 베이스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고 시크릿 베이스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착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4, 5일 동안에 난관을 통해서 온 브레스토시스트가 쉽게 자궁 내막에 붙어갖고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 menstrual cyc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궁이랑 우리가 난소로 봤을 때 난소의 시점에서는 이제 발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1일로 봐가지고 배란이 되는 시점을 14일로 봤을 때 이 딱 중간 지점을 우리가 폴리큐얼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루티얼 페이스, 당연히 콜푸스 루테움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두 개의 기로 나누게 되겠고 여기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하수체에서 FSLH가 적극적으로 발현됨으로써 FSH에 의해서 그래뉴솔러사 셀이 에스트로겐을 늘리게 되겠고 그러나 에스트로겐에 의해 갖고 LH 서지가 일어나면 배란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래서 배란이 일어나고 남겨진 콜푸스 루테움에서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함으로써 특히 자궁 내막을 비유하게 만들고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요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자궁 내막으로 봤을 때는 시크릿 페이스가 끝난다는 말은 그 시점에서 배란이 되고 한 9일쯤 됐을 때 착상을 감지를 못했을 때 점점 이제 그 자궁 내막이 줄어드는 시점이 되겠죠. 그걸 빌미로 해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menstrual phase, 그러니까 생리적 출혈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고요. 한 6일쯤 돼서 이제 증식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란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콜푸스 루테움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은 증식된 자궁 내막을 물렁물렁하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시크릿 페이스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소 주기를 우리가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폴리큐얼 페이스, 루티얼 페이스라고 한다면은 자궁 같은 경우에는 menstrual 페이스, proliferative 페이스, 시크릿 페이스 크게 한 3개 정도로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는 FSH, LH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자세하게 우리 자궁 내막의 구조적인 변화를 조금 보게 되면요. menstrual 페이스가 끝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베잘 레이어만 남고 이쪽으로 펑셔널 레이어는 지금 다 탈락이 되고 없는 시점이 되겠어요. 펑셔널 레이어가 우리가 나누게 되면 가장 두터운 부분, 안쪽 부분을 우리가 스폰지 레이어라고 하고 또 바깥쪽 자궁 내막 세포 바로 밑을 우리가 컴팩트 레이어를 2개의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스는 결국에는 menstrual 페이스가 끝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의 영향, 에스트로겐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발육하고 있는 폴로클의 그래뉴로사 셀에서부터 에스트로겐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에 의해 갖고 자궁 내막이 증식기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란이 되고 나서 2, 3일 대변이 지나고 2, 3일이 지나게 되면 시크릿 페이스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내란된 보색 콜푸스 루테움에 의해 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어쨌든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고 수정이 된다고 하면 엔도메트리움은 이제 플라센타랑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보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안쪽에 굉장히 많은 유트린 그랜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테리도 막 이렇게 스파이럴성으로 엔도메트리움 내를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소동맥이 근육층으로부터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몰랑몰랑한 주스가 많은 그런 내막을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자, 시크레터리 페이스는 자국 내막을 컴팩트 레이어, 스펀지 레이어, 그리고 베젤 레이어 세 개 층으로 나뉘어지는 시점이 시크레터리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엔도메트리움은 다시 탈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고 menstrual 페이스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탈락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직도 있겠지만 분비 물들도 있고요. 유트린 글랜드에서 만드는 혈액들도 많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생리적인 출혈이 되겠습니다. 자, 시크레터리 페이스의 자궁 내막의 일부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소위 데시듀얼 셀이라고 하는 탈락 세포예요. 상당히 폭신폭신한 구조를 가지는 세포들이 이 바탕지를 형성하고 굉장히 많은 유테린 글랜드가 형성이 되어져 있죠. 유테린 글랜드에서는 자궁 저맥을 분비해 갖고 데시듀얼 셀하고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주스가 많은 폭신폭신한 구조를 띠게 되죠. 자궁 내막의 바깥쪽은 키가 큰 콜룸날 입시름으로 덮여져 있고 결국 이 세포의 일부에 블래스토시스트가 접지를 해갖고 착상을 시작을 한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굉장히 자궁 내막에는 혈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 블래스토시스트가 접지를 해서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혈관이랑 자궁 근막으로부터는 스파이럴 아테리, 굉장히 침투성이 좋은 스파이럴 아테리랑 연결이 되어져 갖고 이 안에서 태반을 형성하려는 초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menstrual 페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스포피셜 아테리로부터의 혈액이 유출이 되게 되겠고 혈뿐만 아니라 기질성 세포라든가 분비샘도 다 같이 파괴돼서 같이 쓸려져 나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 3에서 4일 동안 컴팩트 레이어랑 스펀지 레이어가 전부 다 쓸려서 유트러스 밖으로 질 밖으로 유출이 되는 그 기간이 되겠고요. 결국은 배잘 레이어만 남게 됨으로써 나중에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잘 레이어가 제거를 하는 중심이 된다. 그래서 배잘 레이어 속에는 역시나 굉장히 많은 배잘 아테리가 있어갖고 이 혈액의 공급을 받아서 프로리퍼레티브 페이스를 통해갖고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도 여기는 페이스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임플란테이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착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생리 기간 중에 중간 기점 이후로는 엄마의 몸이 우리가 면역학까지 안 했죠. 다음 학기나 면역학가 크게 나누면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이 있어요. 내가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세포성 면역은 B림포사이트, T림포사이트에 의해 굉장히 공격적인 우리가 면역 방법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데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뮤노글로불린 G, IgG가 B세포로부터 만들어지면은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수동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패시브한 면역 방법입니다. 근데 여성의 사이클 중에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 세포성 면역성이 떨어지고 체액성 면역만 남게 됩니다. 그 이유가 혹시라도 모를 착상 과정에 있었을 때 반의 유전성이 다른 이 수종란 자체가 브레스토시스트 자체가 엄마 몸에 의한 면역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이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히나 임신을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면역성이 하나가
블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전염성 인자에 노출되게 되면은 감염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이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면 우리 독감이죠.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가 되는데 거기에 취약하다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게 되겠고요. 자, 착상이 된다고 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테러스의 넓은 공간을 가진 내강에 있는 부위에 착상이 된다면 나중에 배아가 점점 브레스트 시스트나 태아가 점점 커졌을 때 충분한 공간을 부여를 하지만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터널 OS라 그러면은 자궁 경부 지역이거든요. 자궁 경부 지역에 착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테러스 바깥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죠. 한 2% 정도가 된다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난관에서 착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관에 착상하는데 여기는 두터운 근육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아나 태아가 커지게 되면 자궁벽이 그러니까 난관벽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유산으로 이르게 되게 되겠고 대부분 이제 95% 정도는 난관에 착상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랩토픽의 경우에 그 중에서도 80%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앰플라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거기에 들어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앰플라 지역이나 앰플라 지역에서 더 바깥쪽 핀브리의 지역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안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지 못하고 밖으로 떼굴떼굴 골반 강으로 떨어지게 되면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자궁이랑 직장이랑 사이에 큰 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랩터 유테린 파우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뚝 떨어져가지고 착상이 되는 경우 당연히 유산이 되겠죠. 예전에 한 5년 전에 CNN 뉴스에서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 인도에 사는 90이 넘은 여성이 배가 거기는 의료 시설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배가 부룩한 상태에서 20년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착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랩터 유테린 파우치. 그만큼 애가 클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든 혈관이 잘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플라센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겠지만 분만이 돼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먼미파이가 된 거죠. 미자가 된 거죠. 미자가 돼가지고 딱딱한 돌 상태로 굳은 상태로 그것이 어떻게 폐혈증을 안 일으키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으면 보면 굉장히 미스터리다. 그렇게 뉴스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난소 자체에 착상하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난관에 이렇게 착상이 돼갖고 난관 벽이 파열이 되는 아기의 모습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한 4주에서 5주 되는 대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생길 건 다 생겨져 있어요. 눈도 이렇게 볼륨도 없고요. 어쨌든 앞다리, 뒷다리도 있고 태반도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탯줄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오비덕트 자체가 럽처가 돼갖고 유산이 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궁하고 직장 사이로 파우치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도 착상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외에도 업노멀 브레스트 시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흔합니다. 한 35% 정도에서 업노멀 브레스트 시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신시쇼토포 브레스트만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시쇼토포 브레스트 그러니까 이너 셀메스는 없고 신시쇼토포 브레스트만 있었을 경우에는 HCG를 지속적으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몸을 인지를 하죠. 아기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임신이 유지된 상태의 몸 상태를 구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시쇼토포 브레스트는 굉장히 커지는 상태가 됩니다. 아기는 없이. 그런 것을 우리가 포당 기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엠브리오 블레스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점디스크라 그러면 이너스 LMS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판성으로 2주쯤 되면 두 판이 형성이 되는데 이 판 자체가 기형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결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 신시저 트로포브레스트가 활성이 된, 그래서 아기가 결국에는 안에서 잘못됐거나 아예 없는데도 임신이 유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0.1에서 0.5% 정도의 임신에서 하이다 TB4 몰이라고 하는 포상기태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신시저 트로포브레스트만 활발하게 이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HCG 농도는 높기 때문에 계속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되겠고, 결국에는 아기가 커야 될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걸 신시저 트로포브레스트만 받기 때문에 이 신시저 트로포브레스트에 의한 양성암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강 안에 이렇게 폐반에 관련된 세포가 꽉 차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뭐 폐혈증으로 산모가 임신 기간 중간에 뭐 잘못되지 않는다면은 드러내게 되면 간단한 외과적 시술에 의해 갖고 문제는 없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발생 1주차 추정에 의해 갖고 우리가 상실기 브레스트 시스틱 스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결국엔 착상이 되는 시점이 5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리커 2 두 번째 발생 2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